안녕하세요. 프렌치 경매입니다. 경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자, 지금부터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바로 실전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권리 분석을 빠르게 완성시켜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딱 3번만 보시면 자, 이런 거, 이 정도 물건의 권리 분석은 대부분 해결이 되실 겁니다. 딱 3번만 보시고 4번은 보지 마세요. 자, 그럼 같이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출, 월세, 급여, 자, 이런 게 다 뭐죠? 맞아요. 금전거래죠. 이렇게 돈을 주고 받을 일이 생기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반대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이 차주는 채무자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로 이번에는 A씨가 일하고 있는 이 B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B회사는 매달 A씨한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해야겠죠. 이때는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 A씨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B회사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돈을 줘야 하는 이 채무자가 돈을 안 주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이 채권자는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이 돈에 대한 분쟁, 다툼들이 생길 수 있죠. 이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경매제도가 있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 이 채무자의 자산, 그 부동산을 이 경매로 매각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그 경매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그때 경매 절차 개시, 즉 경매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이 채권자의 이 경매 신청의 이 타당성을 뭘로 판단할까요? 자, 이건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바로 담보가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회사원 A씨는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게 되는데, 그때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죠. 이렇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 물권이라고 해요. 이 물권은 돈을 못 받게 되면 채권자인 이 은행이 바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의경매는 이 법원도 신속하게 경매 개시를 하죠. 자, 여기에 더해 물권은 배당 절차에서 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장점도 있어요. 이 우선 변제권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B씨는 집을 사면서 돈이 모자라 이 친구한테 이번에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립니다. 이렇게 담보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은 물권과는 좀 다르게 채권자가 바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하는데요. 바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야 하고, 그 사건에서 승소한 이 판결문이 나와야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경매를 신청한 이 사람이 정말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게 맞는지 대여금 반환 소송 같은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경매 집행에 명분이 필요한 거죠. 자, 이 명분을 경매에서는 집행 권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집행 권한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어떤 거는 임의 경매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강제 경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물건으로 경매 신청하는 것을 임의경매, 채권으로 경매 신청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가 우리 같은 입찰자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이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경매 상식이니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대략 경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이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이 부동산 팔아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럴 수 있죠. 자,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부동산에 이 임차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팔 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에 이미 가압류와 같은 법적 조치들이 취해진 사항도 있는데 이런 법적 조치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그쵸? 계속 쭉쭉 해볼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부동산의 과거, 히스토리와 현재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위치와 면적같이 기본 정보가 나와 있는 이 표제부가 있고요. 자, 다음은 소유권, 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볼 수 있는 이 갑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저당권과 같은 채권, 채권들이 기재되어 있는 울구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현재 살아있는 권리들을 정리해 놓은 이 요약본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걸 볼 줄 아는 게 권리분석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그럼 이 등기부등본에서 등기되는 권리들, 이 권리들 중에 우리가 경매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권리들만 쏙쏙 뽑아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꼭 알아야 할 권리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자, 이 6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경매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들이 함정같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이 부동산을 꼼짝 못하게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강제경매에서는 경매 신청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맞아요. 승소, 판결문. 이 판결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려면 먼저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이 눈치 빠른 채무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 몰래 팔거나 빼돌릴 수도 있겠죠. 이때 이 채권자는 소송을 걸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너한테 소송을 걸었고 네 부동산을 경매 넘겨서 내 돈 받아낼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해결될 때까지 이 부동산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미가 똑같으면 헷갈리게 왜 2가지로 나눠놨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게 엄청 헷갈렸는데요. 바로 그 목적에 따라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가압류는 내 돈을 갚기 전까지 이 부동산 건들지 마 이거고, 자, 이 가처분은 그 부동산 소유권, 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이 소송 결론 날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려. 자, 이거예요. 자, 돈이 목적이면 가압류, 이 소유권이 목적이면 가처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가압류와 가처분 중에 입찰자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가처분인데요. 이 가처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어떤 부동산을 두고 서로 자기 거라고 소송에서 싸우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두고 자, 우리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결론 날 때까지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라고 등기부등본에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등기를 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낙찰자라고 와서 이 부동산을 갑자기 가져가 버리면 자, 이걸 두고 싸우고 있던 이 2사람은 어이가 없겠죠. 자, 그래서 법원은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이 2사람이 싸우고 있었으니 이 중에 이긴 사람, 자, A씨가 이겼다고 해볼게요.
이긴 사람에게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가처분을 걸어놓은 경매 물건은 낙찰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다시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낙찰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하고 있던 두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당연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입찰하려는 물건에 이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건 그냥 피하면 됩니다. 이런 게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 맞아요. 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압류는 뭘까요? 이거 가압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굳이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압류와 압류는 이 경매 집행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앞서 가압류 상태에서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고 했죠. 그리고 승소한 승소, 이 판결문을 받아 경매 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넘길 때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 등기하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말이 또 어려워지네요. 다시 할게요. 자, 가압류권자가 소송을 거쳐 이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이걸 압류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근데 여기서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압류 등기가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을, 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는 바로 압류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할 세금을 체납했다면 이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채무의 존재 여부를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바로 압류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근저당권입니다. 자, 이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등기를 하고 이 돈을 안 갚으면 그 담보 부동산을 바로 경매에 넘겨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보통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은행은 이 대출을 내주면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 채무자가 3개월 정도 연체를 하게 되면 이 은행은 바로 그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채권 회수를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근저당권은 경매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흔하고 많이 만나는 권리예요. 자, 이건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 전세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이 전세권은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내가 이 집의 전세 세입자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등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셋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전세권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전세 계약은 주택 임차권으로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이 전세권은 파워가 더 센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뭔 소리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 이런 거 없어도 등기하는 날 즉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에 더해서 만약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죠. 이때 전세권의 파워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이 전세권은 채권이라고 했나요? 물건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물건에 파워가 있다고 했죠. 이 물건은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근저당권처럼 파워가 세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전세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추가로 설정하는 안전장치의 권리이다.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주택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전세권은 이 물건이다. 이 개념만 확실히 구분해 주세요. 가등기가 남았는데요.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가짜등기라는 뜻인가요? 이 가등기는 쉽게 설명하면 그 부동산을 먼저 찜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4억의 예산으로 집을 알아보던 A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A씨는 B씨의 아파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민에 빠지게 되죠.
바로 B씨가 집을 내놓은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A씨는 모자란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혹시 그 사이에 이 B씨의 아파트가 팔리면 안 되니까 A씨는 먼저 계약금을 걸고 이 B씨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습니다. 자, 돈을 마련해서 잔금을 치면 그때 내가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라는 권리를 미리 예약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등기를 설정해 놓으면 혹시라도 이 B씨가 A씨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팔아버려도 나중에 이 가등기를 본등기를 치게 되면 이 A씨가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찜해놨잖아요. 맞죠? 이 가등기는 경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볼게요. 자, A씨가 매매 예약을 하고 이 아파트는 내가 찜했어 라고 가등기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이 낙찰자라고 나타나서 이 아파트를 가져가 버리면 이 A씨는 어이가 없겠죠? 자, 이 열받은 A씨가 이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낙찰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뺏기게 됩니다. 낙찰자의 소유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앞에 얘기한 가처분과 느낌이 비슷하죠? 맞아요. 등기부등본의 매매 예약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우리한테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명에 보면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예비적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써져 있어요.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이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 적용된다고 적혀 있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끝이면 좋겠지만 헷갈리는 게 하나 더 남았어요. 자, 끝까지 가볼게요. 이상하게 이 가등기를 돈을 빌려주면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담보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돈 빌려주면서 담보 잡을 거면 그냥 근저당권 설정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이렇게 가등기를 이용하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경매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본등기만 치게 되면 내가 바로 가져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까지 평균적으로 1년, 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채권자는 이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저당권처럼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담보처럼 설정한 가등기를 두고 우리는 이것을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니까 한번 더 할게요. 가등기의 본연의 목적은 뭐죠? 맞아요. 그 부동산을 갖기 위한 소유권이지만 이 소유권이 목적이 아닌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한 가등기를 두고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부터는 1강에서 설명드렸던 이 6가지 권리 있죠? 자,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을 자, A그룹,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이 전세권을 B그룹, 자, 이렇게 나눴어요. 부동산 경매에서는 이 낙찰이 되면 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자, 인수하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이 돈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인수하는 게 기본 프로세스예요. 그럼 이 두 그룹 중에 어떤 게 돈에 대한 권리고 또 소멸하는 권리들일까요? 이 가압류, 압류, 자, 근저당권, 요거 어떻죠? 맞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단순히 이 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죠. 그에 비해 이 가처분, 가등기, 이 전세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했어요. 가처분하고 가등기는 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알겠는데 이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이니까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권리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주택임차권. 이 임차권처럼 그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자, 요즘 유행하는 에어비앤비, 그리고 단기 임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세권 그 자체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존속기간까지 기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상가를 임차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임대한 이 상가에 들어가서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맞죠? 자, 이 전세권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차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소멸하는 권리는 돈에 대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근저당. 자, 이거고요. 자, 인수되는 권리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원래는 요 인수해야 되는 권리인데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갑자기 소멸로 바뀌는 돌연변이 같은 권리가 있어요. 자, 그 돌연변이 첫 번째는 담보가등기예요. 1강에서 이 담보가등기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가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가등기를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 위한 담보 형식으로 썼다면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매에서는 이 담보가등기를 근저당권처럼 배당에 참여시켜줍니다. 다른 권리들처럼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이거 어떻게 알죠? 맞아요. 등기부 등본만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리고 오른쪽에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등기부 등본만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원은 경매 개시가 되면 이 가등기권자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당신이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할 건데 이 가등기의 취지가 담보가등기라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이 배당 요구를 하세요. 그럼 당신도 배당에 참여시켜 줄게요 라는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도 입찰자들은 이 가등기권자가 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뭐 어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문건 송달 내역에 보면 위에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서를 제출함 또는 채권 계산서 제출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배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건 뭐죠? 나 이 부동산 소유권은 관심 없고 내가 빌려준 돈, 내 돈 받는 게 우선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소유권이 등기 원인이 되는 이 가등기가 단순히 이 담보를 잡고 있는 권리로 바뀐 거면 이거는 이 근저당권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배당에서 돈을 받은 이 가등기권자, 이 가등기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돌연변이는 이 전세권인데요. 이 전세권도 똑같이 법원에서 우편을 보내요. 당신도 배당 맞고 나가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이 배당 요구를 하세요 라고 똑같이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걸 받아본 이 전세권자가 여기 보시면 배당 요구 했죠.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나 이 집에서 더 안 살아도 돼. 그냥 내 보증금 받고 이 돈 받고 나갈래.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죠? 이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계약기간까지 이 사용 수익할 권리보다 내가 준 보증금을 받는 게 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도 원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였으나 돈을 받기 위한 권리로 바뀐 거죠. 따라서 당연히 소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부동산 경매에서 이 소멸하는 권리는 이 돈에 대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근저당, 그리고 돌연변이 두 가지 있었죠. 돈으로 바뀌는 돌연변이요.
이 담보가등기, 배당 요구한 전세권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 권리는 소멸된다 이거예요. 자, 이 소멸되는 이 5가지의 권리가 그 유명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분석에 대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권리 분석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 할까요? 우리가 권리 분석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나 예상치 못한 비용, 이 비용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런 위험한 물건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쵸? 그럼 권리 분석도 딱 이 정도만 스터디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돼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건 자, 6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요 5가지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조금 전에 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라고 5가지 기억나시나요? 자, 이건 기억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배당 요구한 전세권, 그리고 담보, 가등기. 여기에 한 가지, 요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그 한 가지는 이 경매 기입 등기예요. 이 경매 기입 등기가 뭐냐면 경매가 개시가 되면 경매 이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이것을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합니다. 이걸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자, 등기부등본 이 갑구에 보면 여기 보시면 임의 경매 또는 강제 경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쉽죠? 이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를 이거 어떻게 찾냐? 먼저 등기부등본에 현재 살아있는 권리들을 접수일 기준으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 마지막 장에 보면 현재 갑구와 을구에 살아있는 권리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이걸로 보시면 편한데요. 근데 이걸 물건마다 내가 다 직접 해야 된다면 이것도 일이죠. 자, 이 단순 작업을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유료 경매지를 보지 않고도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되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매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간순, 이 접수일 순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방금 얘기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6가지 있었죠. 이 6가지 권리 중에 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처음 하는 분들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경매물건 아무거나 딱 3개 정도만 연습 삼아서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법원은 경매 절차에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요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을 깨끗하게 말소를 시켜줍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게 지워서 새 출발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의 접수일자보다 자,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매에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이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이 계속 나오죠. 전세권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조건 인수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인수되는 이 권리들의 접수일자, 이 접수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다면 그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매지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선순위 전세권, 요 밑에 선순위 가등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왜 써놨을까요? 맞아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인수되는 권리라고 해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접수일자가 늦으면 그 권리는 그냥 소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권리분석 포인트 넘버 1입니다. 자, 경매 절차에서 이 인수되는 권리 중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접수일, 이 접수일이 빠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늦으면 소멸한다. 자, 끝입니다. 이 한마디를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1강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권리 분석의 한 50%는 완성이 된 거예요. 만약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될 때까지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내용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다 같이 마침표 하나 딱 찍어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자,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이 주임법에는 이 아래 3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우선 변제권. 마지막 3번째,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주임법에서 정하는 아래 3가지는 각 항목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물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주임법을 등에 업고 나타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먼저 대항력이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주임법 제3조 5항에 보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줬던 보증금, 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의 그 전세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임차인 A씨는 이 B의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 B가 이 C한테 이 집을 팔게 돼요. 이때 C는 B에게 이 집을 전세 세입자, 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끼고 산 거죠. 그럼 A와 B의 기존 전세 계약을 C는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맞죠? 그럼 A는 나중에 누구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기존 계약을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 이 C가 임차인 A씨의 전세 보증금 이 1억을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집주인 C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자,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원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으나 이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 임차인 A는 채권자, 이 채권자가 되고 돈을 줘야 하는 이 C는 채무자로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지금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할게요. 이 채권자 A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C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기다리다 지친 이 A씨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서 승소 판결문,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경매에서 이 D가 이 집을 낙찰을 받았다면 A씨의 이 전세보증금은 어때요? 자,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죠. 이 D가 소유자가 되고 A씨의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채권자 A씨는 그대로 있고 채무자가 계속 바뀌죠. 자,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가 이 B인지 C인지 D인지 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현재 소유자에게 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최초 이 B와 맺은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취지로 1981년에 도입된 특별법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버틸 수 있는 이 힘을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임차인의 이 대항력은 그냥 생겨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이 세 가지 중에 대항력의 킬포인트는 바로 이 전입신고예요. 법원은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일단 대항력의 조건인 이 세 가지는 성립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전입신고는 보통 이삿날 하게 돼요. 자, 통상적으로 이 이사를 한다는 건 그 전에 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그 집에 내 신발 한 짝만 던져놔도 점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건 앞에 이 두 가지는 이미 충족했다라고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빈틈이 보이죠? 자, 그래서 경매 물건 중에는 특수 물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상 임차인이거나 전입만 하고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다거나 말이죠. 이런 물건들만 파헤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건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할 게 아니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돌아와서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의 조건, 이 계약, 인도, 전입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그 날에는 대항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날부터 이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이 하루의 공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공백을 악용하는 이 사기꾼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이 보증금을 날리는 일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불행한 일을 예방하려면 전세 계약서를 쓸 때 이에 대한 특약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주변에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대항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경매에서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조금 달라요.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자,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이 전입신고의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의 이 접수 일자보다 빨라야 돼요. 그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의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자,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이든 후든 간에 임차인의 보증금만을 우선한다면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이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정리하면 임차인의 전입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그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거고, 이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다른 권리들과 함께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멸한다. 자, 이 얘기 뭐죠? 맞아요.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에만 권리 분석을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임차인이 없는 소유주가 점유하는 물건 이건 어때요? 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경매지를 보면서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같이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만 본다고 했어요. 자, 대항력을 보려면 일단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28일 날 설정한 근저당권이에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의 전입이 같은 날이죠. 2022년 11월 21일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일과 말소 기준 권리의 등기 접수일 이걸 비교하면 뭐가 더 빠르죠? 맞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날짜가 더 빠르죠? 그럼 이 임차인의 이 대항력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도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8월 4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2022년 12월 15일 날 전입했네요. 자, 이걸 비교하면 누가 빠르죠? 자, 말소기준 권리가 더 빨라요. 그럼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떨까요? 맞아요. 대항력 없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31일이에요. 근저당권이죠.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5년 6월 1일이에요. 자, 이거 비교하면 뭐가 빨라요? 이게 빠르죠. 자,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물건입니다. 네 번째 물건은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자, 임차인이 없는 물건은 우리는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매지를 열자마자 권리 분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만났을 때 그때 권리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나왔습니다. 권리 분석 포인트 넘버 2입니다.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임차인은 있는데 대항력이 없다면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권리 분석을 할 객체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매 물건을 만났을 때 그때 권리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전체 경매 물건의 70%는 입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경매 물건이 전체 물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대항력이 뭔지도 알았고 경매지에서 대항력 유무를 골라내는 방법도 알게 됐죠. 그럼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피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는 경매 물건의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임차인의 대항력. 이거 우리한테 뭐죠? 맞아요. 이거 돈입니다, 돈. 자, 임차인의 대항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돈인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이게 모두 변제되면 그 대항력은 무장 해제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고 이 낙찰자는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죠. 자, 낙찰자가 납부한 이 잔금으로 이 물건에 관련된 채권자들을 모아서 피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돈을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줄을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기준은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은 그 권리들의 접수일자, 이 접수일자가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함께 받는 이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구분을 할게요. 자,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기준일이 되는 거고 이 확정일자는 돈을 받는 순서. 자, 배당에서 돈을 받는 순서예요. 즉, 우선 변제권의 날짜를 정하는 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 변제권, 이거 뭔데? 자, 이 우선 변제권은 낙찰 후 배당을 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우선 변제권은 근저당권처럼 그 부동산을 직접적인 담보로 잡은 이 물건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주택 임차권, 이거 어떻죠? 이거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자, 이 주택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죠. 그쵸? 자,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뭘 하죠? 맞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죠. 자, 그 계약서가 차용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경매가 진행될 때 상대적 약자인 이 임차인의 보증금, 자, 이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임법에는 임차인에게도 이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경매지에서 뭘 보면 되죠? 맞아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날짜가 다른 채권들보다 앞서는지, 그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면 대항력 어때요? 자,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 있다가 없어지면 자, 이건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물건의 영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보다 더 먼저 받아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 최자가 하나 더 붙었죠? 볼게요. 사회초년생인 이 A씨는 서울에 보증금 1000에 5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합니다. 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낙찰이 됐어요. 그럼 A씨는 배당에 참여하겠죠? 이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A씨의 보증금. 자, 이건 따지지 말고 이 A씨 먼저 줘. 이거예요. 자, 이 최우선 변제.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 최우선 변제 조건은 첫 번째,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자,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각 지역별 이 소액 임차인의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첫째랑 둘째는 뭐 어려울 거 없어 보이죠? 그쵸?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소액 임차인의 조건. 자, 이건 또 뭔데? 자,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보증금의 상한선과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경매지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경매지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 그 기준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이 등기소에 들어오셨으면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면 여기 소액 임차인 안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지역별로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기준 시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기준 시점은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이 담보 물건이 설정된 접수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라는 건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라는 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소액 임차인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이 금액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경매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물건이네요. 그러면 여기 와서 경기도로 바꿔줄게요. 자, 내려보면 자,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자, 담보 물건, 여기선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가장 빠른 날짜 2016년 8월 22일 날 접수됐죠? 그러면 이 기준 시점에 2016년 8월 22일에 해당하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2016년 3월 31일부터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증금 있죠? 임차인의 보증금이 용인시는 6천만 원 이하가 되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네요. 그럼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이 6천만 원 이하라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2천만 원은 이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액 최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 자,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감정가 1억 4,600만 원, 2회 유찰되고 3차 매각일에 최저가 9,344만 원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써서 단독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대금 미납을 했습니다. 낙찰자는 왜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미납을 했을까요? 자, 낙찰자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 첫 번째 실수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보증금이 1억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방금 낙찰가가 얼마였죠? 자, 9,344만 원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 대항력이 뭐라고 했나요? 맞아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보증금 1억 2,500만 원 빼기 낙찰가 9,340만 원은 3,156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낙찰자는 이 집을 낙찰가 9,344만 원이 아니고 임차인의 미배당된 나머지 3,156만 원까지 인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를 1억 2,500만 원에 낙찰받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찍힌 실거래가 1억 4,450만 원이니까 실거래가 대비 안전마진이 아직 2,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낙찰자가 굳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자, 이 내용은 매각물권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오늘은 이 낙찰자의 두 번째 실수, 이게 무엇인지 그걸 지금부터 프렌즈 경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은행의 근저당권, 그리고 이런 가압류처럼 다양한 채권들이 얽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권들 중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인데요. 경매지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대항력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냥 뭔가 무서워요. 그쵸? 자,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을 피해야 할까요? 자, 이거 아니에요. 만약에 배당을 통해 임차인의 이 보증금, 이거 전액 변제된다면 그 물건은 안전한 물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 존재가 아니라 그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내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배당 순위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의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경매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요. 이 배당에서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거냐. 자, 이걸 법으로 정해놓은 표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배당 순위 표를 보면 0에서 10순위까지. 자, 뭐가 많죠. 경매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딱 하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는 이 표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표를 보면 6순위에 확정 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 이게 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임차인보다 배당 순위가 늦은 권리들. 자, 이것들 어떤가요? 7순위 이하의 권리들.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이 밑에 권리들은 알아서 잘 나눠 가져갈 겁니다. 우리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기 편하게 표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각 항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0순위하고 1순위는 같이 볼게요. 경매 집행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예요. 먼저 경매 집행 비용 이게 뭐냐면 채권자들 중에 누군가 경매 신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 신청자는 경매 진행에 필요한 착수금조로 법원에 돈을 먼저 냅니다. 낙찰이 되면 경매 신청인이 먼저 냈던 돈을 제일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대략 낙찰가 기준으로 1억당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비, 유익비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물이 새서 급하게 옥상 방수 공사를 임차인이 직접 사람을 불러서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임차인이 살면서 수리한 비용을 경매 배당 절차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2순위죠. 자, 여기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자, 이 2순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금 채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액 임차인이 뭔지는 지난 3강에서 설명을 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오른쪽 위에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라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의 그 보증금은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일정액을 먼저 배당해 주는데 이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소위 방빼기라고 있어요. 이 방빼기의 금액이 그 지역과 그 시기에 정하는 이 최우선 변제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해볼게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죠. 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이 직원들의 월급도 밀렸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월급쟁이가 월급을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더욱 없어서는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 체납한 임금의 마지막 3개월분 그리고 마지막 3년치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체납 임금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직접 표시가 되진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압류가 있으면 이건 체납 임금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1순위에 해당하는 이 소액 임차인과 근로자의 체납 임금. 자, 이거 느낌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최우선으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최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3순위의 당해세와 4순위 조세 채권이 있네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이에요, 세금. 똑같은 세금인데 왜 헷갈리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지 이상하죠? 자, 예전에는 이 당해세의 국세 우선 원칙 때문에 임차인과 경락인이 예상 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4월 1일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계속 보면 당해세는 경매가 진행되는 그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경매가 진행 중인 그 목적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부과된 세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세 채권은 그 외의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금 체납에 대한 것도 등기부등본에 직접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보통 지자체와 세무서에 압류 등기, 이 압류가 있으면 이건 세금 체납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 5순위는 공과금과 보험료예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게 뭐죠? 맞아요. 건보료죠. 자, 이 건보료는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쵸? 그래서 준조세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이 보험료가 일반 회사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체납된 공과금과 보험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등기부등본에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이 압류등기가 있으면 보험료 체납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6순입니다. 자, 보시면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알고 계신 거죠? 자,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담보 물건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인데,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임에도 우선 변제권이 부여된다. 기억나시죠? 이제 각 순위에 있는 권리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았고, 지금부터는 돈을 받는 순서, 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거 볼게요. 0에서 2순위까지는 존재 그 자체로 먼저 배당이 나갑니다. 배당 요구가 들어온 권리 중에 이 4가지가 있다면 먼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무조건이라 쉽죠? 그럼 무조건 먼저 배당되는 거 말고 남은 건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담보채권, 임차보증금, 이 4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4가지는 각자 부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자, 등기된 권리들은 접수일자, 그리고 임차인은 확정일자로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 체납 세금과 보험료, 이건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법정기일이 뭐냐면 그 세금이나 보험료의 이 납부가 시작된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집에 세금이나 보험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오면 납부 기한이라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납부 기한이 시작되는 그 날짜가 법정 기일이 되는 거고, 이 세금과 체납 보험료는 배당 때 이 법정 기일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입찰자가 이 채무자에 체납된 이 세금이나 보험료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납부 기간, 즉 이 법정 기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걸 모르면 권리 분석이 불가능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이런 압류가 걸려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납된 세금이나 보험료, 이게 등기부에 압류까지 되려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이야기는 등기부 등본의 압류, 이 압류의 접수 일자보다 이 법정 기일은 더 과거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경매 배당에서 이 법정 기일로 줄을 서게 되는데, 입찰자가 이 법정 기일을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이 법정 기일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보다 이게 빠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시간차 때문에 낙찰자가 예상 못한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자, 입찰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되겠죠. 자, 물론 알아내려면 방법은 다 있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은 이 압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죠. 지자체와 세무서, 이 세무서에 통지를 합니다. 이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게 있는지, 있으면 이 경매 절차에서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해당 기관에서 배당 요구가 들어왔다면 법정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세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경매 사건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경매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건 이해관계인, 이 이해관계인이면 이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해관계인에는 임차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목적이에요. 근데 알 수 없는 법정 기일로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게 되고, 하염없이 이 물건이 유찰된다면 임차인은 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확률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맞죠? 이 리스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 이 임차인과 이 물건을 싸게 낙찰받고 싶어하는 입찰자, 이 입찰자가 서로 협조를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다시 그대로 읽어볼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 4,900만 원이 있고 이걸 먼저 공제한 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을 해줄 건데 이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는 낙찰자가 인수한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보면 낙찰가 9,344만 원 플러스 미배당 보증금 3,156만 원 플러스 법정 기일이 빠른 당해세와 조세 채권이 4,900만 원. 이걸 모두 더하면 이 물건은 1억 7,400만 원에 매입한 셈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매입한 금액은 1억 7,4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최근 찍힌 실거래가 1억 4,45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2,9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입찰보증금 1,000만 원과 이걸 비교하면 어떤가요? 자, 안타깝게도 낙찰자는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맞죠? 자, 권리분석 마지막 포인트 넘버 3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있다면 그건 패스한다. 아시겠죠? 자, 1강부터 4강까지 권리분석 포인트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모아서 권리분석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자, 권리분석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인수하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가?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있는가? 이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아놓은 답안지가 있는데 그 답안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는 권리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예요. 법원 보좌관님이 경매 사건에 대한 권리분석을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지, 마지막 인수되는 권리까지 이 한 장에 모든 걸 담아서 매각 기일 일주일 전에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경매 사건이 문제지라고 한다면 이게 답안지가 되는 거죠. 만약 입찰자들이 이 답안지를 보고 입찰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낙찰자는 그것을 근거로 매각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이건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맨 위에 최선순위 설정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 여기는 임차인 현황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세 번째,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자, 보면 임차인도 없고 인수되는 권리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여기에 이렇게 뭐가 막 써 있네요. 자,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권리 분석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권리 분석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좀 해볼게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예요. 인수하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23년 8월 31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볼게요.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1월 4일 날 접수된 압류 등기고 이 임차인의 전입일은 2021년 4월 26일이네요. 그럼 이 접수일과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하면 뭐가 빠르죠? 자, 이게 빠르죠? 그럼 대항력이 있네요. 자, 다음 배당 순위에 영향을 주는 권리가 있는가? 자, 이건 어때요? 자, 여기 비고란에 보면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법정 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 있고 그건 4,900만 원이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분석 체크리스트 3개만 대입을 해보면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다. 그리고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 채권이 4,900만 원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과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 자, 이건 구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준비한 권리분석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두 갖추게 되신 거예요. 지금 바로 경매지를 열고 보물찾기 하러 가시면 됩니다. 자,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LTV와 DSR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결론은 이 LTV로 최상단의 캡을 씌워놓고 DSR로 차주마다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인 거예요. 아,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대출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프렌즈 경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달라지는데요. 스터디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저는 낙찰 받으면 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검색을 해보거나 영상을 찾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매는 대출이 잘 나온다더라. 어떤 영상에서는 낙찰가 대비 90%도 받았다고 하던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싸게 받아야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락잔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이랑 같은 겁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LTV와 DSR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게 뭔지부터 일단 볼게요. 이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의 담보 가치에 따라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담보 가치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규제 지역 기준 무주택자는 LTV 70%, 1주택자는 LTV 60%로 그 상한선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 DSR이라고 하는 거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말이 참 어렵죠. 자, 이게 뭐냐면 내 연간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이 연간 상환액이 내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지 말라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인 거예요. 이렇게 개개인의 가계대출 한도를 규제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인 거예요. 자, 이 비율은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로 정하고 있는데요. 경락잔금 대출은 거의 이 2금융에서 진행을 하니까 우리는 이 50%에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 LTV로 최상단의 캡을 씌워놓고 DSR로 차주마다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 LTV랑 DSR을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공제라는 게 또 있어요. 반공제, 이건 또 뭐냐? 권리분석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은행은 대출을 내줄 때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 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은행이 설정한 이 근저당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는 이 소액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내어줄 때 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하는 것을 반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다행히도 이 반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보증서, 이 보증서가 있어요. 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이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MCG,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이 MCI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이 반공제를 하지 않고 예상했던 대출 가능 금액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낙찰가의 80%에서 90% 이렇게 받는 거 실제로 가능한 거냐? 자, 이게 의문이죠. 자, 이거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얼마나 싸게 낙찰 받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이 경락잔금 대출의 기본 프로세스는 이겁니다. 무주택자 기준 감정가 70 또는 낙찰가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1주택자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실행이 됩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간평 당시 시세에 준하게 되고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10에서 잘 받으면 한 20%까지 싸게 낙찰이 됩니다. 자, 그럼 보면 감정가 5억짜리 아파트를 10% 싸게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감정가 이 5억의 70%는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낙찰가 4억 5천만 원의 80%는 3억 6천이 되네요. 자, 그럼 이 중에 낮은 금액인 이 3억 5천만 원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같은 아파트를 20%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자, 감정가 5억의 70%는 3억 5천, 이건 그대로고 낙찰가 4억의 80%는 3억 2천이 되네요. 그럼 어떤가요? 그럼 이 낙찰자는 낙찰가의 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경매라고 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싸게 받아야 가능하다. 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자, 이제 여기서 이 DSR, 부채 상환 능력, 이걸 본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를 낙찰받아도 사람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DSR이라는 게 있어서 대출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내용을 봐도 여러분의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쵸?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대출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접했을 때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엄청 답답하더라고요. 이 LTV는 물건의 가치에 대한 비율이니까 물건에 따라 달라져요. 반면에 이 DSR은 차주인 그 사람의 연소득에 대한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건 이 DSR이네요.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볼 수만 있다면 이런 영상은 더 이상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검색할게요. 자, 조금 내려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자, DSR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내 연소득을 기재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정보들을 기재를 한 다음에 DSR 계산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연소득을 5천만 원이라고 하고 대출을 한 3억 5천만 원만 넣어볼게요.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해서 360개월. 그리고 요즘 대출 금리가 한 4%대니까 그냥 4%만 넣어볼게요. 자, DSR 계산을 누르시면 연소득 5천만 원에 3억 5천을 대출 받았고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DSR이 37.37%인 거예요. 자, 아까 우리는 몇 퍼센트에 맞추면 된다고 했죠? 경락잔금 대출은 거의 이금융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이금융의 DSR은 50%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다 맞춰보면 되겠죠? 지금 37.37%니까 조금 여유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 대출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연소득 5천만 원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4억 5천만 원으로 금액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눌러보면 자, 연소득 5천만 원에 4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DSR이 48%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내 연소득을 입력해 놓고 대출 금액을 DSR 50%에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난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이 정도는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난 낙찰받으면 이 정도는 나오겠구나라고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표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DSR을 아예 책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 증빙이 안 되는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가정 주부라든가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소득신고, 뭐 세금 납부 그런 걸로만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소득 증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1년간 썼던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같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소득을 산출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난 이 신용카드도 안 쓰고 이 보험료도 안 내요. 이럴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더 가볼까요? 난 소득 증명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없고 보험료도 안 내. 그리고 사업자 낼 생각도 없어. 근데 경매는 너무 하고 싶어요. 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P2P 대출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이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든 일에는 방법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 방법이 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의 조건으로 입찰 전에 대출이 되는지, 된다면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나오는지 이걸 꼭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른다?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답은 필드에서 지금 뛰고 계시는 대출 상담사 분들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찰하려고 하는 경매 물건의 사건 번호, 그리고 내 소득, 주택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매사자인지 개인인지. 여기서 이 매사자는 매매 사업자, 이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만 정리해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문자를 돌려보고 전화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이 문자만 보내면 안 돼요. 전화까지 해보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대출 상담사 연락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분들 계시면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제가 모아놓은 상담사분 연락처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하기만 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쵸? 이 경매라는 툴은 부동산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경매 공부를 하면서 임장을 다니다 보면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 물건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금매 물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회가 보이는 물건이라면 일반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자, 지금부터는 일반 거래에서 대출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대출이 있어요. 바로 일반 주담대보다 금리가 저렴한 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대출인데요. 이 2가지 정책자금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DSR을 안 본다는 거죠. DSR을 안 본다. 이건 뭘까요? 대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살 때 보면 그동안 모아놓은 이 종잣돈을 다 넣고 모자란 부분을 대출로 채우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이 DSR은 이 주담대 하나로 거의 꽉 차게 되고 그 다음 대안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이 DSR이 적용되는 다른 대출을 먼저 받아놓는 거예요. 아니, 쓸 일도 없는데 대출 받으면 생이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아닙니다. 자, 이자가 나가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을 먼저 뚫어 놓으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해 연봉 정도는 한도가 나오는데, 자, 이거 받아서 그냥 쓰자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대비할 수 있게, 자, 우리도 예비 유동성을 확보해 놓자 이겁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 이게 확보가 되면 부동산 투자의 다음 스텝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 디딤돌과 보금자리 같은 이 정책자금 대출 말고도 DSR이 예외 적용되는 대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만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 예적금에는 이 청약 통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 오랫동안 힘들게 부어온 이 청약 통장 깨지 마시고 예금 담보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이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적립된 금액만큼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으니 알아두셨다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대출 받으려면 어디 은행으로 가나요? 주거래 은행으로 가면 유리할까요? 자, 이거 전혀 아닙니다. 신용대출은 이 주거래 은행이 유리하지만 주담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조건 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저렴한 은행에 가는 게 좋겠죠.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은행 연합회라고 검색합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소비자 포털에 금리 수수료 눌러볼게요. 그리고 대출 금리 비교 있죠. 여기서 가계대출 금리
클릭하시면 자,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은 매월 대출 금리를 공시를 하는데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전체 클릭하시고 신규 분할 상환식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대출 금리 검색 한번 눌러보시면 은행마다 이렇게 대출 금리를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니까 자, 이거를 엑셀로 다운받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신용 점수에다가 필터를 하나 걸어줄게요. 여기서 내 신용 점수에 해당하는 거에 오름차순을 한번 보면 자, 어떤가요? 자, 보면 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KB은행은 3.82%, 가장 비싼 토스뱅크는 4.64%네요. 그럼 여러분이 대출을 받으려면 어디 은행에 먼저 가야 할지 보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경락잔금 대출의 한도는 감정가의 70 또는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싸게 낙찰받을수록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건이라도 LTV와 이 DSR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입찰 전에 반드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니까 나보다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더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남들 넷플릭스 볼 때 경매 공부하고 회사 안 가는 주말엔 임장 다니고 내 연차 써가며 낙찰 받은 건 난데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면 너무 억울하겠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하소연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세금도 미리 공부해서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절세한 만큼이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이 세법과 정부의 정책 흐름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실거주할 내 집 마련이 목표인데 이 어려운 세금 공부까지 해야 하나요? 자, 이런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세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냐? 이 부동산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한 채를 더 사고 싶은 시점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세법에 맞춰 절세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변수가 되는 게 이 세금인데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현재 부동산 세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프렌즈 경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 재산세와 종부세, 마지막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이 양도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이 취득세와 양도세예요. 그럼 각 단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 취득세는 무조건 따라붙는 세금입니다. 취득 후 60일 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취득세를 보면 이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어떤 세율에 적용받을지의 그 여부는 내가 현재 보유한 주택수와 신규로 취득할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먼저 취득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 과세표준 곱하기 이 세율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액, 내가 산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오른쪽 표에 있는 이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자, 보면 과표 6억 이하는 1%,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까지는 세율이 조금씩 증가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에는 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내가 내야 할 취득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했을 때 과표가 6억 원 이하죠. 그럼 취득세율 1%인 500만 원 정도를 취득세로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방교육세 0.1%, 500만 원의 0.1%인 50만 원까지 더하면 이 55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쵸? 문제는 이 중과세율인데요. 2020년 당시에 전국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정부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에는 이건 투기 목적이다 해서 취득세 일반 세율에 이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버립니다. 자,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주택부터 8%,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로 취득세를 통일해버린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이 두 번째 주택의 소재지가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을 때라는 건데 2020년 이 당시에 조정 지역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주택에 중과세를 적용한 거예요. 아까 이 5억짜리 주택의 취득세율이 1%였을 때 500만 원 내던 것을 중과세율 8%를 맞게 되면 4천만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 정도면 그냥 사지 말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말도 맞지만 놀라운 건 이런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 경매로 계속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비조정이지만 앞으로 조정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금 중과뿐만이 아니고 대출, 청약, 분양권 전매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리 선점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2주택까지 갈 거라면 첫 번째 주택은 조정지역으로, 그 다음 지역을 이 비조정 지역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 어때요? 두 번째 주택에 바로 이 중과세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1번 주택을 조정지역, 두 번째 주택을 비조정지역, 이 순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표를 확대해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인일 때 비조정 2주택까지는 괜찮다. 그쵸? 반면에 여기 3주택하고 그 밑에 법인은 어때요? 이건 이 취득세에서만 봐도 탈락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공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이 다주택자나 법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틀 전이죠. 4월 22일에 행안부는 취득세에서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이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취득세에서는 주택수로 보지 않겠다는 이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단 이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보유세인 종부세하고 양도세에서는 똑같이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공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소재지가 정비구역 안에 있다면 12%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시가가 2억이라면 실제 시세가 얼마쯤 되냐? 주택마다 다르긴 하지만 시세가 2억 중반에서 한 3억 초반 그 정도의 주택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나 법인 사업자 분들이 활용하던 전략이 기존 공시가 1억 이하의 물건들이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볼 수 있는 물건의 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건 간단하게만 볼게요. 왜 간단하게만 살펴보냐? 부동산 세금 중에 이 보유세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더라 이건데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누구나 내야 하는 게 이 재산세예요. 이 재산세는 부동산 개별로 과세가 되고 그 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년 자동차세 내시잖아요. 차가 여러 대면 자동차마다 세금을 냅니다. 그쵸? 이 재산세도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절세 포인트 하나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공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 소유자한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내가 매도자였을 때 5월 31일 전에 매도하면 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그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이 매수자한테 과세가 되겠죠? 반대로 내가 매수자라면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6월 2일 날 날짜로 매수하게 되면 이 재산세는 기존 소유자, 이 매도자한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셨다가 잘 써먹으면 이걸로도 한 몇십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이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니까 세금 좀 더 내세요.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가 되지만 이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돼요. 그리고 그 개인당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기본 공제 받고 기본 세율로 계산이 되면 이 종부세도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항상 부담이 되는 건 중과세예요. 현 정부 들어서 중과세 과세 기준이 많이 완화되면서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 뭔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종부세에서 이 중과 적용이 되려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야 돼요. 이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 과표가 12억 원이 안 되면 중과세율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세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즉 과표 12억 원이 넘어갔을 때 종부세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과표가 12억 원이 되려면 보유한 주택의 시세 합이 40억이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종부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은 나 혼자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표가 12억 원이 넘었을 때 중과 적용이 되는데 이걸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40억이 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알아야 하나요? 여러분이 이 종부세를 걱정해야 할 날이 오길 바라면서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생긴 이익, 즉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매수한 집을 5억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차익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면 소득세를 내고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는 그 세금의 이름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이름이 다른데 뭐가 똑같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표가 어떤가요? 이거 완전 똑같아요. 사업을 하든 부동산 거래를 하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걸 팔았는데 난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 그럼 이거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난 집 팔아서 돈 벌었는데 양도세 한 푼도 안 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비과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볼게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동안 보유한 후에 처분할 때 그 집값이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거 팔아서 얼마를 벌었던지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냥 다 가지세요. 이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실수요자들에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단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소재지가 이 조정 지역에 있었다면 2년 동안 보유뿐만이 아니고 거주까지 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거주 요건이 붙냐 안 붙냐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집을 팔 때의 시점이 아니고 내가 이 집을 살 때 과거에 이 조정이었냐 비조정이었냐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비과세가 아닐 때는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양도세는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과세 표준과 이 세율이에요. 이 과세 표준은 양도가액, 내가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 내가 산 금액이죠. 그리고 필요경비, 장특공, 기본공제까지 빼면 이 과표가 나옵니다. 이 각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드리려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지금 설명 자료로 쓰고 있는 국세청 세금 자료 책자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외에도 세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뺄 거 다 빼고 나면 이 과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세율을 찾아서 곱해주면 내가 내야 하는 최종 양도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일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과표가 3천만 원이면 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15%를 과표에 곱하게 되면 어때요? 4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누진 공제액인 126만 원까지 빼주게 되면 내가 내야 할 최종 양도세는 324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양도세에는 중과세가 없나요? 중과세율이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있는데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소득세법 104조에 보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 이상부터는 기본세율의 30%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2022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중과세율을 한시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계속 연장이 되면서 내년이죠. 2026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이 중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한시 배제는 세법이 바뀐 게 아니고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거예요. 시행령이라는 건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 이게 바뀔 수 있더라.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단기 양도세율이라고 있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내 자산을 빠르게 불리려면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아서 단타를 하고 싶은데 이 단기 양도세율이 70%, 60%. 자, 이거 엄두가 안 납니다. 그쵸? 이 엄청난 단기 양도세율, 이것 때문에 매매 사업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 이것도 21년 5월까지만 해도 1년만 갖고 있으면 기본세율이었던 거예요. 불과 5년 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맞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점도 유념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1대 대선이 6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았죠.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6월 4일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세법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룰을 정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그 룰 안에서 방향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전 과정에 걸친 세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단 하나예요. 각 단계별로 중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나의 투자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